반갑습니다. PSLab의 송의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의 제5강 매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저는 다른 페이지들에 비해서 복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본 제5강이 외에 6강이, 7강이 이렇게 전체 3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의 스텝이 Y에 대한 얘기고 1개 스텝이 X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2개의 내용이 1개의 페이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3강의 로드맵의 구조 해석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3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부 로드맵의 흐름, 횡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전후관계, 또 인과관계로 묶어야 된다. 나중에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앞에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전개가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강의 로드맵에 대한 고찰에서 별도로 또 상세히 설명을 했죠. 필요하신 분은 제2강의를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텝 4는 Y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적 또 시간적으로 많은 어떤 자원을 좀 투입을 하죠. 그리고 그 많은 활동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표를 결정하는 거죠. 또 이 문제 해결 활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명확한 표현이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만든 법에 의해서 이후의 활동들이 이제 집행이 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정한 법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활동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또 법을 만드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빈약하고 모호하고 불명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어떤 결과에 의하면요, 전체 100개의 어떤 그 과제 수행 중에 한 2개 정도만 좀 제대로 되고 나머지 한 98개 정도는 좀 불명한, 좀 엉성한 그런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텝 4의 Y의 선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별도로 강조가 있을 겁니다. 자, Y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믿을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 측정 시스템 분석이 있다고 그랬죠. 네, 측정 시스템 분석은 확증적 자료 분석, 확증적 자료 분석 제7강에서 좀 별도로 잘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은 확증적 자료 분석 제7강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평가가 되면 현재 수준을 측정을 하죠. 네, 그래서 현재 상태가 값이 얼마인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현 프로세스 능력에 대해서도 확증적 자료 분석 제8강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원리하고 필요하신 분은 확증적 자료 분석 8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측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왜 재설정이냐면 디파인 단계에서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 메저 페이즈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Y를 정하고 또 신뢰성 평가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은 현 수준 대비 목표니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보통은 define 그 페이지에서 메저 페이지의 목표 둘 간에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를 재설정하죠. 자, 이렇게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에 이제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이 왜 생겼느냐? X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X를 발굴하는 잠재 원인 변수의 발굴,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제가 범위가 넓으면 프로세스 맵, 프로세스 FMA 이런 무거운 기법들을 또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차원에서 특성 요인들을 쓰는 이런 체제가 있고요. 또 범위가 작으면 특성 요인도 하나만 쓰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재 원인 변수가 전부 발굴이 되면 걸러내죠. 다 갖고 우리가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걸러낸 것들 이제 스크린드 X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잠재 원인 변수의 발굴이 성격상 애널라이즈에 해당되니까, 초반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옮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걸러낸 X들을 다 분석하는 건 아니죠. 즉실체나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꼭 분석할 것만 넘기는 이런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X를 뽑는 잠재 원인 변수를 발굴하는 그 활동은 메저 페이지에 두는 것이 좀 더
보기도 좋고요. 또 효율적입니다.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요 스텝 4 제어 강의는 요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구조로 횡적 개념이 즉 전개가 되고요. 세부 로드맵이. 자, Y의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정의를 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해결의 주체가 있어요. 주체. 보통은 이제 뭐 문제 해결 전문가 이분들이 이제 주체가 되겠죠. 그런데 상호관계를 이루는 뭐 또 중요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뭐 고객과 과제라고 해보죠. 우선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이 만들어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VOC죠? Voice of Customer. 네. 고객은 만드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 구체적이든 칭찬이든 아니면 불만이든 어떤 형태로도 간에 VOC를 만들어냅니다. 고객은. 자, 짜증나. 한 마트에서 고객이 짜증나 이런 표현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우연히 이제 매니저가 들었다고 했을 때 짜증나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뭐 때문에 짜증났을까? 그것을 매니저가 좀 상상해 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점원이 서비스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물건의 배치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또 환경이 너무 덥거나 추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통 불명하기 때문에 고객한테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기다리기가 지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어떤 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겹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가능한 그런 그 경우의 수가 있었죠. 짜증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경우의 수들 중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가 정확하게 가려진 거죠. 즉 기다리기 지겹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크리티컬 커스터머 리ኳ어먼트라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고객이 요구한 게 뭐냐? 그걸 CCR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물어봅니다. 얼마나 빨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계속 물어봐서 어떤 정량적인 수준까지를 내놓을 때까지 가면 그것이 CCR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기다리기 지겹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3분 이내 정도는 처리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다리는 거 3분 이내. 이것이 바로 크리티컬 커스터머 리ኳ어먼트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고객들이 그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건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Critical to Quality CTQ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CCR 중에서 그 CCR들은 전부 특성화시킬 수 있겠죠. 뭐 너무 온도가 덥다 이 실내가 이게 CCR이었다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죠. 얼마 온도면 좋겠느냐? 22도쯤 돼야 된다. 그러면 환경 적정 온도 22도. 그러면 CTQ가 뭡니까? 내부 이제 실내 온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특성화시킨 것이 CTQ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다리기 지겹다라는 걸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구합니다. 잘못됐다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보죠. 그랬을 때는 이제 대기 시간이라는 게 하나의 CTQ가 됩니다. 따라서 이 CTQ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매달린 특성이에요? 고객에 매달린 특성이죠. 순수하게 고객으로부터 CCR, VOC, CCR, CTQ 과정을 거쳐 탄생한 지표니까 네, 이것은 그대로 고객에 매달린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를 또 합니다. 과제가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려면요. 또 문제 해결 전문가가 과제 수행을 문제 해결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경계상의 Y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전문가는 고객하고 의사소통할 때 이 CTQ를 쓰면 돼요. 대기 시간이 좀 길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니까요. 네, 바로 연결이 되죠. 과제하고는 그럼 Y를 좋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개체 역할, 요 둘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 CTQ, 요 둘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게 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뭐 우리 그 회사 내의 임원 이런 분들은 내부 고객이죠. 어떤 사람이 요구하든지 간에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대상을 우리가 요구 조건에 3분 이내 뭐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소위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되겠죠. 이와 같은 용어 정의, 용어들, 관계들이 있다고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요. 그러면 이 CTQ라고 하는 거, 이 Y라고 하는 거, Y는 과제에 매달린 지표고 CTQ는 고객에 매달린 지표인데, 그럼 CTQ에서 이제 Y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내용이 직접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이스 오브 비즈니스 소리에서 이건 내부 소리입니다. 외부 고객이 얘기하는 건 VOC고, 내부에서 뭐 우리 EU 공정 사람들 아니면 임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요. 이건 엔드 유저가 아니니까 보이스 오브 비즈니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VOB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면 좋겠어요? 한 번 오더가 내려가면 한 4시간 이내는 해줘야지. 더 이상 크리티컬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크리티컬 비즈니스 리ኳ이어먼트, 비용 처리 4시간 이내. 그러면 크리티컬 투 프로세스. 그럼 우리 프로세스에서의 크리티컬 핵심적인 특성은 뭐냐? 바로 이제 비용 처리 시간이라는 게 이제 명령에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Y로 가져오면 비용 처리 시간, 이건 바꿀 필요 없죠. 뭐 그런 식의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는 뭐 대용 특성이라는 그 용도를 좀 대신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엔드 유저가 고객이 용액이 좀 색을 띄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그게 무슨 표시냐? 아니 완전 색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색이 없어야 된다. 색이 없어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투명하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얘기니까. 불구스름엔 뭐 푸르스름한 이런 빛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최종의 어떤 요구사항이 되겠죠. 크리티컬 커스터머 리ኳ이어먼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성화 시키면 용액 투명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투명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불순물의 어떤 A라는 성분의 농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Y는 불순물 농도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전혀 서로가 다르죠. 용액 투명도가 불순물 농도와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대용에서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대용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뭐 제약 특성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통해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A 부품의 재료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 요구를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CBR은 물어본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 재료비를 얼마큼이야 이런 식으로 A 부품 재료비 10%까지 절감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특성화시키면 부품 재료비가 되겠죠. 당연히. 또는 절감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 부품의 전연도 대비 뭐 절감률 이런 식의 지표가 하나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원재료를 좀 줄이면요, 절감을 하면 적은 단가를 쓰면 이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의 수명을 기존과 동등 수준 이상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약되는 것, 절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품의 질이 떨어질 테니까 그 부품의 수명은 기존과 동등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제약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지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Y가 2개로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하위 특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비용을 줄이십시오라고 내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뭘 줄이는 겁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출장 비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됐고, 그럼 얼마까지 줄일까요? 그랬더니 20%까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따져보면 특성화 시킬 때 그게 출장 비용이라는 건 맞죠. 근데 Y로 전환할 때는 프로세스가 서로 달라요. 국내 출장비하고 해외 출장비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로 나눠야 되는 하위 특성으로 Y1, Y2로 국내 출장비 절감률, 해외 출장비 절감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따로따로 지표가 2개면 프로세스가 2개니까 과제가 2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2개로 과제를 나눠야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뭐 대체로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 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132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과 과제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그런 것들이 이제 CTQ와 Y라는 거고, 그 CTQ와 Y의 관계에 대해서 전환 과정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좀 들면요, 운영적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정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얘기했던 대형 특성의 예를 좀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표라는 건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지표 자체가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숫자는 또 별도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와서 기존 체계 내에서 쓰고 있던 숫자들을 모으면 되겠죠. 데이터 수집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만들어지고 새롭게 또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여러분이 현재 문제 해결을 한다고 가정하거나 하고 계신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지표가 뭐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이 좀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잘 다듬어져 있고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운영적 정의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표명을 정한 거죠. Y가 뭔지를 결정한 겁니다. 불순물 농도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그 숫자를 나오게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측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요 사전적 정의죠. 지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그것이 뭔지. 그 다음에 수치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이런 계측기에서 이런 표준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럼 이 표준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이 계측기에서 숫자가 하나하나 나올 테고, 그것은 곧 뭐다? 불순물 농도가 되겠죠.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측정 방법, 특히 수치화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수치화하는 방법이 계측기가 있으면 계측기 이름을 쓰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계측기를 사용하는 표준이 있을 겁니다. 절차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 표준명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 같이 분석 표준 YCPS 001-1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없으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측정하도록. 측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까지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하기 때문에 재현성, 사람 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명료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계측기마다 전부 그 표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된다. 또는 그 두 번째 경우는 식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뭐 투입량분의 투입량 빼기 비활성량 빼기 뭐 준활성량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산식으로 적어서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얻으면 그게 뭐다? 바로 그 지표가 되겠죠. 하나의 데이터가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이 측정 방법에 식을 쓰면 그 분모 분자에 들어가는 이 항목들이 또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줘야 돼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지. 주로 어떤 시스템의 어떤 필드명이다 그러면 무슨 시스템 어디 템플릿에 무슨 필드명, 또는 엑셀에 무슨 필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것을 측정할 때 동일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이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디스크립션. 시간 같은 경우 시점과 시점을 얘기를 해야죠. 뭐 주차 시간 같은 경우 뭐 막대 바가 이렇게 올라간 시점, 그게 이제 자동으로 시간이 찍힌단 말이죠. 또는 요새 뭐 빨간불, 파란불, 연두색 불 이렇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위치 센서가. 그러면 바가 올라간 시점부터 위치 센서가 빨간 불에서 연두색으로 바뀌는 때, 아니 연두색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그때 기록된 시간을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한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시점과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서 누구든지 동일한 위치는 동일한 시간이 측정되도록, 또는 뭐 시스템 내에서 자동 생성된다 설명 개념에서 ERP나 이런 데에서 어떤 뭐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 ERP 내에 템플릿 이름들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가죠. 화면으로 그 화면명을 계속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필드명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 과정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설문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설문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할 거고, 그죠? 또 설문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설문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점 척도로 할 건지, 10점 척도로 할 건지, 7점 척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Y를 결정하고요. CTQ에서 Y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 방법, 수치화하는 방법까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제는 그 방법대로 숫자를 얻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운영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케팅 용어예요. 서점에 가셔서 그 마케팅 조사 방법론과 관련 책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고안을 여러분이 그 찾아보시면 Operational Defini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조작적 정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 2000년대 초반에 조작적 정의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좀 모호해서 그런지, 표현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여러 임원들한테 발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좀 순화된 말로 바뀌었어요. 운영적 정의.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조작적 정의가 맞습니다. 네, 운영적 정의는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마케팅에서 이 운영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발달을 했는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의 구매력을 연령대별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각 연령별로 몇 명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구매력은 누구한테 또 조사를 하고 설문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점수를 또 표현해서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여러 다른 사람들 학계에 있는 분들이 또 그걸 보고서 용납을 또 해줘야 되니까, 용인을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것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죠. 지표 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에서의 우리가 쓰던 그런 그 정의 방식을 도입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생산이나 프로세스가 정해진, 기존의 프로세스가 뭐 10여 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면 뭐 좀 명료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운영 정의, 즉 지표가 결정이 되고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이 성과 표준이라는 겁니다. 퍼포먼스 스탠다드. 이 성과 표준이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00개의 문제 해결 그런 그 프로젝트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제대로 되는, 한 98%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성과 표준에 있어요.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에 방식대로 수치들을 이제 모았어요. 모아서 그걸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은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과 표준이에요. 규격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명한데도 뒤에서 현재 수준이 측정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수준이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양이 얼마큼 되느냐, 나쁘다고 하는 것이 양이 얼마큼 되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그러려면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잣대가 굉장히 불명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좋고 나쁨이 분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성립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성과 표준이라는 것을 정립을 해줘야 돼요. 규격을 정하는 겁니다. 교재는 이제 169에서 182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격을 우리가 정하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R&D나 어떤 생산 이런 데서 이제 규격,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명료하니까 쓰죠.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분야에서는 규격이란 말을 또 별로 잘 안 쓰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범용적인, 좀 규격을 좀 이렇게 일반화시킨 그런 표현이 성과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량 같은 경우는 목적하는 값의 희망, 가져가기를 희망하는 특성이 있고요. 작기를 희망하는 특성이 있고 크기를 희망하는 특성이 있죠. 네. 목적하는 값에 가져가기를 희망하는 특성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니까 그 lower specification limit, 그죠?
upper specification limit, 이렇게 USL, LSL이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Y가 망목 특성이면 이 두 개의 규격이 정해져야 돼요. 또 작기를 희망하는 특성이다 그러면 어느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upper spec limit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망대 특성이다 그러면 LSL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개수형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수형은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비율로 나오는 건 100% 개수형이에요. 율의 개념들은. 왜냐하면 전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잘못된 거라든가 하여간 관심 있는 개수를 끄집어서 분자에다 올려놓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개수를 계수하는 거죠. 몇 개인지. 그래서 그런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개수형은 다 비율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불량률하고 이제 결점률이죠. 그래서 불량률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뭐냐, 제품이 뭐냐, 뭐 이게, 뭐 프로펠러 하나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한 개인지, 화학약품 1톤인지, 연필 한 개인지, 글자 한 개인지, 사람 한 사람인지, 한계가 뭔지를 정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우리가 현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규격이에요. 결점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한계가 뭔지 정해줘야 돼요. 연필이다 그러면 연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잘못될 가능성들을 적어줘야 돼요. 기회, 잘못될 가능성들.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잘못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까는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취약하게, 정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취약한 뭐 이런 성격이 바로 이 성과 표준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부연을 하면요, 계량령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쌓아놓죠.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그 중에 이제 규격을 갖다 들이대면, 예를 들어 이제 이 규격이 USL이다. 그러면 이쪽은 좋은 거고 이쪽은 나쁜 거겠죠. 그래서 불량률, 양품률,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현 수준을 측정하면 이만큼이 현재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량령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블록이죠. 그래서 그걸 쌓아놓고 규격을 들이대는, 양적 규격이면 양적 규격을 들이대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개수형 같은 경우는 자, 유닛을 정한다 그랬죠. 여기서 유닛을 연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연필을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는 어디로 던집니까? 요쪽 영역으로 던진다고 가정해보죠. 또 제대로 된 건 요쪽 영역으로 던진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요쪽으로 던지고 요쪽으로 던지고, 그러면 우리가 값들을 쌓아놓고 규격을 들이대나 하나하나 보고서 요쪽으로 던지고 요쪽으로 던지고 해서 나중에 그 양을 전체 대비해서 따지나 개념이 같죠. 네, 그러니까 개수형의 불량 특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뭐냐, 유닛을 정해주고 그 유닛에서 잘못된 게 뭐냐를 우리가 정의해주면, 즉 불량을 정의해주면, 뭐가 불량인지를 알려주면 그것이 곧 규격이 된다는 겁니다. 쌓아놓고 규격을 들이대나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던지나 개념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량 특성의 규격은 요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결점 특성은요, 결점은 불량은 쓴다 못 쓴다의 개념이죠. 결점은 쓰긴 씁니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몇 개인지를 이제 셈을 하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개 중에 이렇게 결점이 2개 있으면 10분의 2개를 못 쓰는 거니까 20%의 이제 불량률이 되겠죠. 그런데 기회라고 하는 건 10개가 있다 그러면요, 요 하나하나의 잘못될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개 중에 2개가 잘못됐다, 결점이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1로 defect per unit, 전체 10개 분의 2니까 10분의 2니까 0.2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DPO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기회라는 거. 유닛을 정하고 결점을 정하면 DPU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 기회라는 걸 정해요. 기회라는 건 각 부품들의 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결 부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못 쓰니까요. 그래서 요 흑연, 그 다음에 이 몸체, 그 다음에 요 밴드, 지우개,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잘못되면 이 기능을 상실하죠. 제대로 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그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가 안 되면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79페이지 보시면 그 연필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부품 4개, 흑연, 심, 몸체, 지우개, 밴드. 그렇게 흑연심, 몸체, 지우개, 밴드 4개, 연결 부위, 흑연하고 몸체 연결 부위 하나, 몸체하고 지우개 연결 부위 하나, 몸체, 밴드, 지우개 연결 부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잘못될 가능성이 7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7개가 그러면 뭐가 잘못되느냐, 그 각각의 잘못되는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 결점의 정의라고 별도로 또 해놨습니다. 몸체 표면에 긁힘이 5mm 이상 생긴다. 그럼 4mm 해서 4mm 이내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5mm 이상이 되면 이건 이제 결점이 생긴 거예요. 카운팅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각각의 기회가 잘못될 가능성들, 결점을 정의하면, 실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게 발생하면 결점을 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개다. 이거 긁힘이 생긴 거고, 지우개가 좀 잘려나갔다. 그러면은 2개가 생긴 거니까 전체가 10개고 각각이 7개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70분의 2가 되는 0.0286이라는 그 DPO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재 169페이지부터 182까지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용어 정의부터 사전적 정의부터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운영적 정의와 이제 성과 표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CTQ 고객에 매달린 특성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뭐 A 레벨의 안정성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Y로 올 때 뭐 대형 특성, 뭐 제약 특성, 하위 특성, 직접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A 레벨 적중도로 표현하면 된다. 단위는 밀이고 용어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레벨들을 이용해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평균값 측정하는 거다. 그러면 데이터가 측정할 때마다 한 개씩 나오는 거죠. 그것을 쌓아 놓으면 그것이 이제 계량형 데이터고 특정한 값에 가져야 되는데, 특정한 값은 이 규격을 보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값은 이제 0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폭은, 규격 폭은 LSL은 이제 마이너스 2mm, 그렇죠? 그 다음에 USL은 2mm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규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따고 스토리 라인이 어디 하나 틀어지지 않고 쭉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좀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표본 추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집을 하고 그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을 할 거고 누가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스텝 4에서 Y를 정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량여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5가 일어나죠. 거기서 뭘 일어납니까? 현재 수준을 이제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량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정기분포, 물론 비정기분포가 있다 그러면 비정기분포로 현재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것이 개수형이다. 그리고 불량 특성이다. 불량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 그러면 이항분포를 통해서 현재 수준을 능력을 평가하는, 그 다음에 이것이 결점 특성이다. 그러면 포화성분포로 현재 수준을 측정하게 되죠. 이와 같이 어디에 끊어짐 없이 이야기가 횡적 개념, 흐름이 이야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일하는 방법, 즉 문제 해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명료하게 이루어지면 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차이가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금메달 따는 사람의 승률이 훨씬 높죠. 프로와 훨씬 더 프로 간에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중간히 써도 내용 전달엔 큰 무리가 없지만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과정을 정의하고 연결시켜서 흐름을 완전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키우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전문가는 바로 이런 데서 큰 차이가 납니다. 금메달과 동메달,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Y를 정의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진행이 되는지,
그 역량을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텝 4 while을 선정하는 과정, 그 용어 정의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간단하게 통계적인 산정법도 포함이 되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단계. 그리고 운영적 정의와 성과표준 사례, 그리고 그것이 스텝 5 현수준을 측정하는 것과의 연계성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제 6강에서는 프로세서 능력, 현재 수준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